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음악을 즐겨 들으시나요? 꽉 막힌 출퇴근길에도 듣고 지금처럼 점심 먹고 졸음이 쏟아질 때도 듣고 일상 속 순간순간 함께하고 있는 게 바로 음악인데요. 음악이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길래 우리는 음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건지 잠시 뒤 한낮의 과학실 코너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봄이 왔지만 콧물의 재채기까지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 증상이 감기 증상과 비슷해서 혼동하기도 하는데요. 봄철 감기와 알레르기 구별법은 무엇인지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의 현지 시간 24일 약 70분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2+2 통상협의를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어요? 네, 2+2라는 게 재무하고 통상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렇게 2명 갖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이렇게 둘둘이 만난 거예요. 네. 근데 뭐 최상목 부총리도 그렇고 미국 측의 얘기도 그렇고 이제 공표하는 거는 분위기 좋았다,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2+2 형식으로 만나자고 제안한 것도 미국이었는데 만나고 나서 후기를 발표한 것도 미국이 먼저 했어요.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미 간의 통상협의에 대해서 순조롭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였고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들을 붙여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원래 우리 측의 당초 목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받은 관세를 최대한 줄여보고 그리고 뭐 예외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빼보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그 내용을 설득을 한 거죠.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 설명을 했을 것이고 미국에 조만간 또다시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간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7월 초 얘기를 했는데요. 이 7월 초라고 하면은 이때는 우리 차기 정부가 꾸려진 이후죠. 그리고 7월 8일에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7월 초까지 한미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다음 달에는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미국 측의 관료들도 방한하기 때문에 그때 그리어 대표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고요. 미국에서는 6월 2일에 알래스카에서 LNG와 관련해서 서밋이라고 해서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뉴욕타임스에서는 백악관이 이 회담에 한국, 일본 이런 나라 통상 관계자들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한국, 일본이 구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한미 통상 협의는 그 외교 관례가 걸려 있는 거라서 우리에게 공개된 내용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뭐 다음 주에 양해에 관한 합의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최상목 부총리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최종 결정은 새 정부가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적당한 완급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1대1 맞수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팽팽했어요. 네, 어제 김문수 대 안철수, 김문수 대 한동훈 이렇게 1대1 토론이었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불법 계엄 또 탄핵에 대한 찬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탄핵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당대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였는데 자기 국회의원들 이용해서 탄핵까지 하고
계엄을 내란이라고 했다. 당대표가 그걸 주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를 꺼내든 거고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찾아뵙고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벌였고요. 그 반대로 한동훈 후보는 받아치면서 형제관계에 있던 사람이 계엄을 하면 막지 말아야 되겠느냐. 충성은 나라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근데 이 김문수 후보가 어제 맞붙은 사람이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라서 두 번 연속 탄핵 찬성파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역으로 김문수 후보 향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사과하시라 하면서 거부를 했고요. 그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목사와의 친분이 있지 않냐 뭐 이런 걸 지적하고 또 김문수 후보의 범죄 경력을 꺼내들기도 했어요. 그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보다 전과가 많더라. 폭행치상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 자리에서 그런 건 없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과거에 개헌을 쟁취하려다가 감옥에 갔다. 이런 과거 사례를 얘기하면서 반박했는데 근데 이제 또 토론회 마치고 난 뒤에 김문수 캠프에서 내놓은 내용이 폭행치상 사건은 사실이다. 인정을 하면서 이거는 그때 토론회 당시에 너무 중대범죄처럼 몰아가서 사실이 아니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이렇게 또 정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사회자가 계엄은 계몽령이라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여기에 상당히 센스 있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반대로 아버지가 계엄을 했어도 막았을 것이다. 당대표로서 나는 계엄을 저지한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 향해서는 그 안철수 후보는 그 당시에 탄핵소추안에 여당에서 드물게 찬성하러 표결을 하러 갔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중진 의원이 돼서 이제 국민들 전부 다 보고 있는 데서 중진 의원이라면 먼저 해야 될 거는 당내 단합이었다. 그러니까 당론을 따르지 않고 혼자 튀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맞붙는데요. 두 후보는 서로를 지목하면서 무려 3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이죠. 네, 서로가 서로 그 각 얘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의 대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1차 토론회 때 그게 되게 회자됐었잖아요. 뭐 키높이 구두 이런 거 거론하면서 뭐 토론회에서 외모 지적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쏟아졌었고 이후에 홍준표 후보가 설명한 거는 어쨌든 간 그렇게 뭐 외모를 부각시키고 이미지 정치를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였다. 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신경전은 이미 뭐 1차 토론회부터 시작이 됐고요. 어제 그제 뭐 이렇게 쭉 그 한동훈 후보도 홍준표 후보한테 공세를 펼치는 게 조국 수홍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조국을 홍준표가 수호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만든 건데 예전에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 수사하는 걸 과잉 수사라고 홍준표 후보가 표현했다라면서 이제 뭐 사실은 저 뭐 민주당 쪽이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계엄, 뭐 빅텐트 이런 걸 두고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두 사람은 오늘 3시간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그 토론회를 하고 그리고 어제 토론회를 끝마친 후보들은 각자 오늘의 일정을 나름대로 소화를 해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오후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하고 1대1 토론이 극적으로 성사됐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역사는 워낙에 서로 상처 입히고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네. 뭐 정치적인 앙숙이 대면한다 이러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깜짝 토론회 이렇게 극적으로 성사된 거는 그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꾸준하게 러브콜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준석 후보는 지금까지 아무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만나게 되는 것만으로도 실상 이렇게 거론되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늘 1대1 토론회 마치고 내일 4인 토론회 진행한 뒤에 컷오프 거쳐서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계속되면서 국민의힘 경선 최대 변수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가 부상하고 있어요. 네, 뭐 한덕수 대행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침묵하거나 뭐 대답을 회피하거나 그런데요. 그 대답을 봐도 그렇지만
행보가 완전히 대권 주자들의 행보예요. 뭐 지시 그 산업 현장을 광주도 그렇고 영남 지역도 그렇고 현장에 가고 대형 교회 예배 가고 군부대에 방문하고 임대주택 사업 현장도 방문하고 정말 그야말로 광폭 행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도 언론도 사실 출마는 기정사실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언제가 되느냐 이건데 그 마지노선은 5월 4일입니다. 이때가 공직자 사퇴의 시한이라서 무조건 5월 4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남았죠. 근데 이르면 한 이번 달 30일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가 있는데 이게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이에요. 그래서 뭐 29일이다 아니다 뭐 30일 이후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30일 이후라는 거는 이때가 국민의힘 결선 후보 2명을 뽑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출마를 할 거면 빠르게 교통정리를 안 하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기도 하지만 한덕수 대행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공직 자리 내려놓고 뭐 승산 없는 싸움에 뛰어드는 거는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하루라도 더 상황을 지켜볼 요량으로 보여지고요. 그 사이에 어제도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의 기류 변화가 크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후보들이 다 한덕수 대행을 비판했어요. 근데 이제 단일화로 가자 이렇게 손 내미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경선에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단일화를 본인이 흡수하겠다라는 전략이 있는 거고 홍준표 후보도 그 노선을 확 바꿨는데 그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같은 탄핵 반대파로서 거기서 반대를 하고 있다가는 당원 표심에서 그 김문수 후보에게 다 뺏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철수 후보도 원래는 이랬어요. 권한대행은 대행으로서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 라면서 단일화 반대를 해왔는데 오늘 보니까 오전에 빅텐트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이렇게 선회를 했고요. 한동훈 후보도 그 계엄 사태 벌어진 직후에 한덕수 대행하고 같이 이렇게 뭐 국정 꾸리겠다고 했었잖아요. 그 계엄 갈등을 같이 동시에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댄 일이 있다라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선 후보 경선 마지막 TV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번 주 경선 일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죠. 네, 오늘 밤 10시에 경선 3차 토론에서 90분가량 정치와 경제, 안보 등 분야에서 정책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내일 호남 경선이 있어서 그 전부터 호남 지역으로 출동해서 표심 잡기에 나선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전남, 전북에 국립의대 설립을 제안했고 김경수 후보는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 독주를 호남이 바로잡아달라 이런 호소를 했고요. 내일 호남 또 모레에는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레 국민 여론조사 결과하고 같이 합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이 출범 일주일 만에 사실상 해체 수준에 들어갔어요. 네, 좀 잡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장과 통합 기획위 측이 기어코 이제 해체를 결정했다. 참석자 전원의 합의였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또 그 후에 그 유일종 허민 상임공동대표는 반박했어요. 해체 결의 사실 없다, 아니다. 이걸 부정하는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해산 여부를 두고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 안에서 또 다툼까지 번지는 모습이라서 이거는 아무리 몇 명이 부인을 해도 이 싱크탱크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획위 측이 이번에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정 후보의 싱크탱크로 불리고 일부 인사가 차기 정부 특정 자리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전 선거운동 시비 또 민주당 선대본 활동과 관련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운영 과정에서 어떤 민주당의 공식 정책 라인이나 이재명 캠프하고 조율하지 않아서 좀 그런 엇박자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럼 여기 정책 관련 메시지에서 혼선이 있거나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이런 식으로
그 뭐 이재명 뭐 누군가의 후보 이름을 달고 나가게 되면은 그 캠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걸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것들이 마치 후보 공약처럼 알려지는 거는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언제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대법원이 다음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네, 뭐 심리 올리고 나서 22일, 24일 이렇게 두 차례 번개 속도로 정말 전원합의기를 되게 빠르게 잡았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근데 대법원은 다음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고 지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그 전원합의 기일 되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한두 달에 한 번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흘 만에 두 차례나 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해석을 낳고 있는데 일단 대법원의 의지가 엿보인다라는 거는 뭐 맞고 네, 또 굉장히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대법원장 집무실 옆에 있는 전원합의실에서 그 전원합의기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대법원장 집무실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은 자기 집무실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대법관들은 복도 쪽 문으로 출입한다고 하는데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원칙적으로 이게 철저하게 보안에 신경 쓰는 장소를 쓸 때 여기를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속도에 대해서 이거 뭐 여러 가지 해석, 뭐 시나리오도 되게 많은데 일각에서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이 선고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대선 후보자 등록일 이전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기흥에서 수원까지 5차로가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남사진이 부근에서 남사까지 천천히 가고요. 동대구 분기점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덕소산패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 서서울 요금소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안산 분기점에서 서평택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12km 넘게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6km가량 막히고요. 양재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덕평에서 역시 고장난 차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유용한 정보로 과학의 재미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한낮의 과학실, 서울신문 유용학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그냥 길을 걸을 때 보면 무선 이어폰 꽂고 그렇죠. 걸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무래도 음악을 들으시는 걸 그렇죠. 텐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뭐 음악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악을 좋아하는 건 우리 인간의 본능일까요? 음악은 그 진동이나 소리를 주기적인 음률 형태로 표현한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음악하고 미술 같은 예술 활동은 인위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내재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능과 일치하는 음악을 듣거나 어떤 미술 작품을 보면 깊은 감동을 느끼는 건데요. 그래서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강력한 자극이니만큼 그 음악은 뇌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제가 지난주 운동에 이어서 이번 주는 음악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체능의 과학을 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운동의 그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는 음악이 인간은 물론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음악은 본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음악이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연구가 혹시 있어요? 네, 그 힘들거나 즐거울 때는 뭐 자기도 모르게 음악을 흥얼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알고 있는 음악을 그럴 때도 있고 자기가 뭐 즉흥적으로 만든 음을 흥얼거릴 때도 많고 저도 네. 가끔 그러는데요. 그 또 일할 때 배경음악처럼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도 많고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음악이 빠진 상태를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감동이나 재미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반감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에서 긴장감을 고조하는 효과음이나 음악이 없이 화면만 보면은 공포감이나 긴장감이 그리 크지 않다는 연구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은 24시간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듣게 되는데요. 캐나다 몬트리올대 연구팀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음악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그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음악 이론이나 규칙에 맞춰서 음악을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내고요.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 이론을 배운 적이 없어도 이론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잘 연상이 되지는 않는데 어떤 내용인 거예요? 뭐 대학이 아니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 배운 음악 이론도 조금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음악은 음성이나 악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높이의 집합이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곡 전반에서 각 음의 구조하고 상관관계를 말하는 조성은 뒤이어 나올 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뭐 세계 전통 음악을 보면 음계는 서로 다르지만 조성은 다양한 장르와 문화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조성이라는 게 인간의 진화된 특성이며 뇌가 음악을 인지하고 기억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지만 전문가 이외의 일반인들이 조성 규칙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팀은 그래서 음악 교육을 받지 않고 심지어는 뭐 음치까지 포함된 성인 남녀 3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네. 뭐 연구팀은 헤드폰하고 마이크가 설치된 방음실에서 다라는 소리만으로 자장가나 춤곡, 슬픈 노래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불러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실험 결과 연구 참가자들은 924곡의 음을 만들어냈는데 악보로 만들면 이게 30개의 음표로 구성된 한 20초에서 1분 정도의 음악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음악은 심지어 뭐 음치가 만든 음까지도 음조로 들리는 멜로디를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또 컴퓨터로 이 음악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무작위적이고 불규칙한 음으로 즉흥 음악을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양 음악 이론에 따른 조성으로 구성된 음을 만들어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음치 한 명하고 일부 일반인들은 정식 음악 교육을 11년 이상 받은 전문 음악가인 바리톤이 만들어낸 즉흥음보다 점수를 좀 높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팀은 음치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음악 규칙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타고난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결국 음악이 인간의 천성이라는 것을 확인한 연구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분들이나 내성적인 분들도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어깨를 들썩이고 발을 흔드는 것을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음악의 어떤 면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지 혹시 연구한 것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하고 미국 피츠버그 주립대 과학자들 연구인데요.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낮은 주파수의 음이 포함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음악을 즐긴다는 연구 결과가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실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 진화 생물학자들에게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중 하나가 바로 음악입니다. 근데 고대 인류 기준으로 볼 때 음악은 어떤 재생산이나 먹잇감을 찾는 데 도움을 주지도 않고요. 뭐 천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지도 않잖아요. 이게 네. 음악이란 게. 그런데도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진화시켜온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내질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팀은 음악의 그 다른 측면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전자음악 콘서트장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연구팀은 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에 초저주파를 낼 수 있는 강화 스피커를 설치한 다음에 전자음악 연주자들을 불러 45분 동안 콘서트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연구팀은 연주 시간 동안
초저주파 스피커를 2분마다 껐다 켰다 하면서 실험을 했는데요. 또 연구팀은 콘서트에 참석한 관객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머리띠를 착용하도록 하고요. 콘서트 시간 동안 움직임의 크기를 측정한 한편 콘서트가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초저주파 스피커가 켜지는 동안 콘서트 참가자들의 움직임 크기가 11에서 12% 정도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저주파가 피부하고 그 귀 안쪽에 있는 전정기관에 진동을 전달해서 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초저주파가 그루브라고 부르는 그 리듬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들을 수 없는 영역의 소리였는데 우리는 듣고 느꼈다는 거네요. 피부로 듣고 귀 안에 있는 감각기관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또 음악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다면서요. 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 몸으로 즐긴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네덜란드 막스 플랑크 심리 언어학 연구소하고 마스트리히트대, 독일 민스터대, 덴마크 아르후스대 연구인데요. 바다 표범도 음악을 들으면 리듬을 타고 즐기는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을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음악을 만들고 즐기는 동물은 사실 사람이 유일한데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사람 이외의 영장류들도 음악에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는 있지만 사람처럼 리듬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바다 표범도 음성 학습이 가능한 동물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사람 목소리나 음악에 익숙한 성인 바다 표범이 아닌 그 야생에서 태어난 지 10개월 미만의 어린 바다 표범 20마리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음악이 흘러나올 때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몇 번이나 돌리는지 기록했는데요. 이런 실험은 보통 그 어린 아이들의 음성 인식 여부를 알아볼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극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다는 의미인데요. 어린 바다 표범도 리듬을 인식할 수 있다면 고개를 돌리는 횟수나 시간이 길어질 거라는 가정입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가지고 템포, 길이, 규칙성을 다양하게 만든 리듬을 만들었는데요. 실험 결과 바다 표범은 리듬이 길거나 빨라지거나 규칙적일 때 그 몸을 들썩이거나 고개를 돌리는 행동을 더 많이, 더 길게 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장류 이외의 다른 포유류들도 리듬을 처리하고 발성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음악성의 진화적 기원에 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찾게 되잖아요. 심지어 잠들기 위해서 음악을 찾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많은데요. 혹시 잠잘 때 도움이 되는 음악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항상 우리하고 함께 하는데요. 심지어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음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 앱에서도 잠들 때 듣기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게 많은데요. 그 잠들기 쉽게 만들어주는 음악 특징이 있습니다.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연구팀은 수면 유도 음악에는 가사가 좀 적고요. 그 어쿠스틱 연주가 더 많고 템포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과학학술지 플러스1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에 있는 수면 관련 재생 목록 985개 중 22만 5,626개의 트랙을 분석했는데요. 특히 일반 음악과의 차이점에 주목했습니다. 근데 일단 놀랍게도 그 수면 음악 추천 목록에는 BTS의 다이너마이트 같이 좀 빠르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면 음악은 다른 음악들보다 조용하고 템포가 좀 느린 걸로 나타났고요. 가사가 적거나 거의 없고 전자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어쿠스틱 악기 연주가 더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이런 특징을 가진 수면 유도 음악보다 에너지가 높은 대중가요들도 익숙한 리듬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휴식하고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연구팀은 좀 더 쉽게 잠들게 하는 음악적 특성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을 잠에 빠져들게 하는 일종의 그 만병통치약 같은 음악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문학에도 적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취라고 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면서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듣거나 보기 싫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시끄럽고 에너지가 넘치는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엄마들이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한동안 열심히 들려주는 그렇죠. 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클래식 음악이 진짜로 지능이나 성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일을 할 때 배경음악처럼 이 KBS 클래식 FM 틀어놓고 있긴 한데요. 네. 다른 음악 방송보다는 훨씬 일이나 책 읽을 때 도움되는 건 사실입니다.
해가지고 말씀하신 모차르트 효과는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학부모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죠. 네. 제 사례처럼 뭐 클래식 음악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은 주지만요. 지능이나 성적 향상에 정말 도움이 주는 거는 여전히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네. 아직 결론 내려진 건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영국 공동연구팀은 클래식 음악이 개인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신부 뇌자극을 위한 전극 이식 수술을 받은 18세에서 65세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뇌파 측정하고 신경 이미징 기법을 사용해서 고전 음악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연구팀은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일반 음악, 다른 쪽은 클래식 음악을 듣도록 했습니다. 또 주관적 친숙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간섭 효과를 막기 위해서 대부분 참가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곡들을 골라서 들려줬는데요. 분석 결과 클래식 음악을 들은 집단은 더 뚜렷한 신경 동기와 더 나은 항우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식된 전극을 사용해서도 측정을 했는데요. 음악이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청각피질하고 보상회로 간 신경 진동을 동기화해서 항우울 효과를 생성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결국 뭐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켜 주니까 성적의 향상에도 일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요즘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 알아듣기 힘들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음악도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만 어떤 경향성 같은 것을 가지고 변하는 걸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클래식은 물론 대중음악도 시대에 따라서 인기가 끄는 것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뭐 그래서 영국하고 덴마크 연구진이 연구를 했습니다. 빌보드 연말 싱글 차트를 분석했는데요. 매년 가장 인기 있는 노래의 멜로디가 점점 단순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팀은 195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미국 빌보드 연말 싱글 음악 차트에서 상위 5위에 오른 음악을 분석했는데요. 특히 가수가 부르는 보컬 멜로디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1950년 이후 초당 연주되는 평균 음표수가 증가하면서 노래 리듬과 음정 배열이 복잡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1975년부터 2000년 두 차례 멜로디 복잡성이 감소했고 1996년에도 한 번 더 멜로디가 단순화되는 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1975년에 발생한 그 멜로디 변화는 뉴웨이브나 디스코, 스타디움 록 같은 장르가 주목을 받으면서 나타났고요. 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발생한 변화는 힙합이 뜨고 그 오디오 루프의 반복 재생을 가능하게 한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도입 때문에 나타난 걸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뭐 수십 년 동안 그 대중적 멜로디의 복잡성은 감소했지만 소리 품질이나 조합과 같은 다른 음악적 구성 요소의 복잡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뭐 디지털 악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멜로디가 아닌 음질을 통해서 음악적 복잡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음악을 새로 들어보거나 뭐 관심 없었던 클래식 음악을 처음 듣게 되면 무척 지루하게 느껴지고 귀에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재미있게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유행하는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거나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거나 또 모처럼 문화생활 만끽하겠다고 큰맘 먹고 클래식 공연을 갔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술 작품을 좀 제대로 감상하고 싶은 것이 그 바람인데요. 이탈리아 그 연구진이 연구한 것인데 예술 작품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면은 그 아예 모르거나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을 때와 다른 심리적, 행동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미술을 대상으로 했지만 연구팀은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하고 다른 뭐 무용 같은 예술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한낮의 과학실 유용한 서울신문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505님이 세모정에서 과학 프로를 편성한 것은 신의 한 수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5944님도 점심시간 때 시사정보의 활력소 세모정으로 자존감을 높여서 생활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오후 즐겁게 시작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세모정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와 음악과 함께하는 오후 김은아의 오늘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세 개의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속담 쥐 이것 나르듯 이것이 쉴까? 그리고 이것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에서 이것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간장, 된장, 메주, 소금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소금입니다. 속담 쥐소금 나르듯은 조금씩 줄어 없어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의 속담으로 쥐소금 먹듯 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조금씩 먹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또 속담 소금이 쉴까는 어떤 일에도 절대로 굽히거나 변하지 아니하고 틀림없어 매우 미더움을 강조해 이르는 말입니다. 소금은 절대로 쉬는 일이 없다는 뜻에서 나온 것일 텐데요. 참고로 속담 소금이 쉴 때까지 해보자 라는 말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어떤 일에 대하여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는 말입니다.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는 아무리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바람이 더욱 강해지면서 곳곳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 산지는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합니다. 낮 동안은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대전, 부산 19도, 광주와 대구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겠고요.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황사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면서 지금 수도권과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도 오늘 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 충북 남부와 전라도 동부 지역, 제주도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가족을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고가 가방 수수 관련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는 심신 쇠약 등을 이유로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첫 2+2 협의 직후 우리 정부는 관세 폐지 등을 위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이 빨리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며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질 수 없는 한미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사건을 급발진해 정치적 중립에 대해 오해를 사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국민의 시간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계 등을 비판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의 정강 정책방송 연설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식당 한 곳에서 불이 나 짙은 연기가 대량으로 치솟으면서 놀란 시민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가운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유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대책 마련을 고심하던 SK텔레콤이 유심카드 무료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네, 앞서 지난 수요일에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SK텔레콤이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28일부터 원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조치는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1회 한정이고 일부 워치나 키즈폰 등은 제외된다고 하고요. 또 19일에서 27일 사이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이용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돼 이미 납부한 비용에 대해 별도로 환급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SKT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고요. 시행 시기와 방법은 각 알뜰폰 업체에서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지난 22일에서 어제까지 3일 사이에만 206만 명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새롭게 가입하는 등 전례 없는 정보 유출 사고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측은 유심카드 무료 교체 지원과 함께 고개를 숙였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늑장 대응 논란까지 나오고 있어 상황이 쉬이 누그러들긴 힘들어 보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걸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과기부등에 신고했어야 하는데 사측은 내부적으로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알리기까지 24시간 시간을 한참이나 넘겼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발생 원인과 피해 내용을 조금 더 철저하게 파악하려다 신고가 늦어졌을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이메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또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유심히 가입자의 일종의 디지털 신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고령층을 상대로 가상자산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어요. 네, 사업에 투자만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매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코인 오른다의 시세만 쳐다보던 어르신들 쌈짓돈 수백억 원이 털렸습니다. 긴가민가 하던 노인들은 최신 블록체인 기술로 가능하다는 설명에 넘어가서 무려 1,400여 명이 돈을 넣었다고 하네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들 일당은 원금도 보장되고 심지어 매일 2%씩 수당을 준다며 아무것도 안 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돈만 받아가시면
하면 된다 미끼를 던졌는데요. 비트코인과 달러화 가치가 1대1로 연동돼 안정성을 홍보하는 이 가상화폐 테더의 교환 거래를 중개하다 보면 환전 수수료처럼 거래마다 3%의 수익을 낸다고 홍보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전국을 돌면서 사업 설명회까지 열고 200개가 넘는 센터를 열어 노인들을 꼬드겼는데 친구 추천처럼 다른 사람을 또 데려오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잃을 걱정도 없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니 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피해자 대부분은 50대에서 70대 사이의 고령층이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자그마치 328억 원을 뜯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까 애초에 거래 시스템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자기 밑으로 들어오는 투자자 수당의 일부를 준다고 약속하는 이 전형적인 다단계였고 네. 새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 이 돌려막기 폰지 사기였습니다. 결국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고 총책 2명은 구속, 범죄 수익금 65억 원 상당은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는데요. 제가 원래 또 주 분야가 경제잖아요. 현직에 있으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잊지 않으려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의 명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3월 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지난해보다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였어요.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국민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잘 뭉치는 것 같습니다. 과거 태안기름 유출 사고 때도 무려 123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서 바다를 다시 깨끗이 만들기도 했는데 이번에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에도 많은 도움의 손길이 뻗쳤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22배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였다고 하네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전체 기부금 규모도 올 3월까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 총 180억 원 넘게 모금됐다고 하고요. 이 중 산불이 발생한 영남 지역 모금액이 27%를 차지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기부 혈기는 식질 않고 있는데요. 20일 기준 전체 누적 모금액은 250억 원을 돌파하면서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경북 산불을 낸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어요. 네, 재판부는 피해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농업 폐기물을 태우다가 또 묘지를 정리하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두 곳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경북 북부 지역 전체로 번지면서 27명이 숨지고 산림 10만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이 불타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는데 일본 누리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사람이 몇이 죽고 또 피해가 얼만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최근 공군 기지를 찾아다니며 무단으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부자가 불과 이틀 만에 또 촬영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네, 앞서 오산 공군기지 근처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붙잡혔는데 다시 또 사진을 찍다 붙잡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지만 저장된 사진에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석방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또 사진을 찍다 붙잡힌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보안구역 내에서 찍히지 않았고 현행법상 위법 요소가 없다. 기지 외부에서 항공기를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 설명했지만 같은 외국인이 그것도 불과 이틀 새 2차례나 군사시설 근처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점에서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선 계획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중국 측에 블랙 요원 명단을 팔아넘긴 군무원이 처벌을 받는 등 가뜩이나 안보 구멍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이 와중에 간첩법에는요 북한만 유일하게 적용 대상이라 이렇게 수상한 정황이 드러나도 이러지도 저러지 못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조계에선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정보 수집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전문가들도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대공수사배 투랑인 하동환 전 국정원 대구지부장은 중국인들은 우리 간첩죄 처벌법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중이라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한국에서 간첩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담하게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싶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각종 국가기밀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줄줄 새게 된다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출생한 3명 가운데 2명은 제왕절개로 태어났을 정도로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수치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해 전체 분만이 23만 5천 건 정도 됐는데 이 중 약 67%가 제왕절개를 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2배, 일본은 3배 이상,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의 4배를 넘는 수준이고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에 이어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나 늘었나 조사해 보니까요. 일단 의료진들은 제왕절개를 원하는 산모가 늘었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연분만보다 감염이나 출혈 등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자연분만의 모성 사망률은 10만 명당 0.2명 수준으로 제왕절개보다 11배나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령 산모까지 늘어가는 추세라 보다 안전하게 제왕절개를 택하는 산모들이 많다고 하고요. 저희 와이프도 이제 100일 뒤면 출산을 하는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연분만 하려고 몇 시간이고 진통하다가 아이가 안 나와서 결국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다면서 괜한 진통에 또 만에 하나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 사서 고생하지 말고 한 번에 제왕절개로 가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의사들 역시 자연분만을 권유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의료사고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2년 전이었죠.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 장애를 입는 사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의정 갈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공의 공백으로 대학병원의 전원이 어려워지면서 작은 병원에선 난산이 우려되면 수술을 빨리 결정한다고 하네요. 네, 올 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국의 딥시크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내 사용이 금지됐는데요. 정부의 실태 점검 결과 딥시크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넘겼다는 게 확인됐어요. 네, 올해 AI 업계 대표 키워드로 이 중국 딥시크를 꼽을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죠.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챗 GPT만큼이나 똑똑한 모습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잇따라 금지되기도 했는데 단순한 우려가 아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달 동안 딥시크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였는데요. 조사해보니까 딥시크는 중국과 미국에 있는 업체 4곳에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 중 한 곳은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의 계열사였는데 딥시크는 이 업체의 이용자가 AI 대화창에 입력한 지시어까지도 전송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로 넘어간 이런 정보를 즉각 파기하라고 딥시크 측에 시정 권고했는데요. 사측은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알려야 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서 이행 정도와 서비스 재개 시점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전반적인 개선을 마치면 국내 차단 조치도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측은 과도한 수집 항목으로 지적돼 온 키입력 패턴의 경우 실제로는 수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강제성 없는 시정 권고만으로는 딥시크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가라앉힐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더군다나 딥시크에 저장된 정보가 여전히 중국 서버에 보관되고 중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이를 들여다볼 법적 근거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여전히 중국산 AI에 대한 의심은 남아 있습니다. 네. 요즘 하이힐과 같은 구두를 찾는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백화점에서도 구두 매장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네, 요즘 직장인들 복장도 많이 편안해진 탓인지 구두 신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실제 수치만 봐도 업계가 삐그덕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재화업계 매출이 많게는 30% 넘게 하락하는 등 전년보다 확연히 줄었고요. 주 판매 채널이었던 백화점에서도 구두 매장 구역을 절반으로 축소하거나
입점 브랜드를 큰 폭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구두 브랜드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최근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러닝화 편집 매장이 들어서고 있고요. 10여 년 전 1,200곳을 넘었던 서울 시내 구두 수선집은 올해 2월 기준 800곳이 채 안 될 만큼 크게 줄었습니다. 어제 인천의 한 백화점에는 손님들이 몰리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뭘 사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던 거예요? 네, 이 구두업계는 이렇게나 울상인데 어제 인천의 한 백화점에서는 유명 브랜드의 아동용 운동화를 사기 위해 오픈런에 나선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100여 명의 인파가 번호표까지 나눠받으면서 매장이 문을 열기만 기다리다가 출입문이 열리자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고성이 오가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하네요.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해 현장을 정리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난리도 아니었다. 1시간을 기다렸는데 포기했다 같이 다양한 현장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봄철에 기침이나 콧물이 심해지면 이게 꽃가루 알러지인지 아니면은 감기가 들린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의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가 있죠. 우선 알레르기라는 것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꽃가루나 곰팡이나 뭐 반려동물의 털이나 먼지, 찐득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 또는 뭐 봄철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질환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감기라는 것은 한 200가지가 넘는 감기 바이러스들이 이 상기도에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증상의 기간도 다르고 증상의 표현도 다르고 그래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증상으로 이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를 구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요 증상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재채기가 나면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두 질환 모두 재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초기에는 재채기가 나타나죠. 감기도 시작하기 직전에 재채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채기만 지속해서 하는 것은 무조건 알레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감기는 재채기를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것은 재채기와 콧물 외에는 다른 증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재채기는 양쪽에서 다 나타날 수 있지만 지속해서 재채기만 있느냐 또는 감기같이 뭐 몸이 아프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또는 기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구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콧물이 흐를 때인 것 같아요. 이때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 구분이 어려워요. 콧물 색깔로 혹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초기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초기에는 이제 다 맑은 콧물이 나요. 뭐 알레르기성 비염일 때는 이 콧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줄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감기 때 나는 콧물은 맨 처음에는 약간 맑지만 조금 지나면서 약간 끈적끈적해지고 또는 점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게 조금씩 변하면 이제 감기라고 볼 수 있고 변하지 않고 지속해서 맑은 콧물이 나오면 요거는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콧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코가 막힐 때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구분할 기준도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코가 막힌다는 것은 코 점막이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강, 코에 구멍 뚫려 있던 요 부분이 그 안쪽에 있는 점막이 부풀어지면서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알레르기성 비염 때도 나타날 수가 있고 감기 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막히는 것만 가지고는 뭐 감기냐 비염이냐 구별하기는 좀 어렵고 그 외에 다른 증상들을 합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감기나 뭐 알레르기 비염은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에도 차이가 있죠. 아, 그럼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사실 지속 기간이 1년 내내일 수도 있고요. 6개월 이상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봄철이나 가을철 이렇게 한 철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는 보통 치료를 하면 15일 걸리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보름 걸리는 병 이렇게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대개 증상이 사라진다라고 보면 감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감기겠죠. 100%죠. 열이 나면 감기 외에는 없습니다. 이 상기도 증상, 즉 기침이나 또는 콧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열이 나면 감기라고 아주 그냥 단정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봄철에 심해지는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 구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면 오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기침과 콧물이 나서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먼저 먹었다면 어떨까요? 뭐 큰 이상은 없어요. 사실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일 때도 염증이기 때문에 이 뭐 열을 떨어뜨리거나 염증을 줄여주는 이런 이제 뭐 타이레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런 것들을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콧물이 나니까 이제 또 콧물 안 나는 약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약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냥 잡수셔도 됩니다. 봄에 알레르기 비염이 더 심하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어야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 환절기 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꽃가루부터 시작해서 진먼지, 진드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동물의 털 이런 것들이 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절기 때 훨씬 심하죠. 하지만 감기는 이제 환절기 때도 물론 나타나지만 추울 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제 바이러스들이 극성을 떨기 때문에 그때 더 심해지니까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죠. 알레르기 비염은 특별히 증상이 악화되는 시간대가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온도가 변할 때도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도 알레르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웠다가 따뜻해지거나 따뜻하다가 추워질 때 이때 알레르기 비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완전히 온도 차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히 증상이 악화되는 시간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꽃가루를 갑자기 집에 있다가 나가면서 꽃가루를 마주치게 된다든지 또는 나가면서 동물의 털을 마주치게 된다든지 하면서 이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감기와 조금 다르죠.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달라요?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반응을 유발할 때 딱 한 가지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많이 나옵니다. 히스타민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이 히스타민을 줄이는 또는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약을 쓰면 알레르기 비염은 확 좋아져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 확 좋아지죠. 그런데 감기는 이런 약물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우선은 이제 몸 안에 이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열도 내려야 되고 그 염증 반응도 줄여야 되고 또 이런 이 콧물이나 기침이 나는 것들도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약제가 섞이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도 예방이 가능해요? 예방 가능하죠. 우선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꽃가루가 확실하게 물질이다 그러면 꽃가루 없는 곳에 가시면 이제 예방이 가능하고 동물의 털이 나한테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그러면 동물의 털이 없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일생을 살면서 나만 혼자 그렇게 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힘들죠.
감기는 자칫 폐렴이나 다른 질환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알레르기 비염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병증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면 점막이 부풀어 오르고 그 점막이 부풀어 오른 것들이 완벽히 막지는 않지만 이 부비동이나 또는 코에서 연결되어 있는 관들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감기에 의해서 합병증이 생기는데 조금씩 달라요. 네. 감기는 중이염도 생길 수 있고 부비동염도 생길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합병증으로 폐렴이나 기관지염이 생길 수 있는데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해서는 폐렴이나 기관지염은 안 생기거든요. 네. 주로 부비동염, 중이염 같은 것들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약간 양상은 다르지만 이런 합병증은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애가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콧물이 나는 걸 보면 알레르기 비염인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원래 이렇게 비염에 잘 걸려요? 아니 애들이니까 잘 걸리죠. 그리고 예전같이 우리가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많이 노출되면서 살질 않아요. 그래서 네. 우리 어릴 때는 좀 험하게 놀기도 하고 좀 비위생적인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에 조금 더 내성이 생겨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깔끔하게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과 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접촉한 적이 없어서 쉽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알레르기에 더 많이 노출될 수가 있고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콧물이 나니까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러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학습 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생기면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약을 먹는 게 좋을까요? 약을 먹는 것보다는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좀 없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좀 해결하는 게 가장 먼저인데 네. 사실 그렇게 환경을 깨끗이 또는 뭐 알레르기 없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증상이 나타나서 상당 기간 지속이 된다.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고 아이가 굉장히 괴로워한다. 이건 당연히 약을 먹어야죠. 약을 먹으면 이런 증상들이 쉽게 사라집니다.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면 이런 증상들이 해결이 되는데 근데 이 항히스타민제가 졸음을 유발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졸고 집에서도 졸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한 3세대, 4세대라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도 자꾸 개발이 돼서 조금 졸리지 않은 약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대가 높은 거 최근에 개발된 약제를 이용하면 졸지도 않고 증상도 사라지는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앓으면 좀 코피도 자주 나요? 코피는 코를 건드려서 나는 거죠. 사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나는 것은 아니에요. 가려우니까 손이 안 갈 수가 없죠. 콧물도 자꾸 나니까 콧물을 닦으려고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피부나 또는 점막이나 이런 것들에 자극이 되게 되고 이 자극은 또 가려움을 더 유발합니다. 그래서 한번 손을 대면 점점 더 심하게 손을 대게 되고 드디어는 이제 점막을 찌르게 되는데 이렇게 찌르다가 점막에 상처가 나면 이제 코피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코피는 뭐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더 나고 감기라고 더 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내서 나는 거니까 코피 나지 않도록 손을 덜 대셔야 됩니다. 네. 이쯤에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함께 풀어봤으면 하는데요. 4701님, 저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코가 자주 막히는데요. 코가 막혀서인지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될 수도 있을까요? 하셨어요. 그럼요. 습관이 되죠.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있으신 분들이 코가 꽉 막혀가지고 입 벌리고 자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러면 얼굴형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비염 앓으면 얼굴형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확인이 제대로 됐으면 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에서 조금 피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약제를 써서 증상을 빨리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야 입을 안 벌리고 자고 그래서 얼굴 형태도 좀 예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코가 막혀 있으니까 안 벌리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약물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2594님,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다른 아이들보다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집중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걸까요? 하셨어요. 그럼요. 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콧물이 계속 나고 가렵고 거기다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는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눈도 가렵고 코도 가렵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눈도 긁어야지 코도 긁어야지 콧물은 나지. 그러니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중을 하고 있다가도 콧물이 줄줄 흐르면 코를 닦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눈이 가려우면 눈을 긁어야 되니까 눈을 부비다 보면 이미 뭐 앞에서 설명하는 분이 설명이 한참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한테는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졸리지 않고 조금 증상이 빨리 해결되는 약물을 사용해 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뭔지 정확하게 뭔지를 병원에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요. 네.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데 그중에서 많이 일으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동물의 털이라든지 또는 뭐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하는 것들은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서 이 아이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뭐 봄철에 꽃가루 날릴 때는 마스크를 꼭 씌운다든지 또는 외부에 나가는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들을 조금 줄여줄 수는 있죠.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헛구역질은 무슨 신호일까라는 질문으로 헛구역질은 어떤 질환을 나타내는 전조 현상인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요.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러블리즈의 아추 듣고 저는 김유나의 오늘 이 곡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유나의 오늘 이 곡 김유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음악 소식에 귀 밝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음악 관련 이슈에서 콜드플레이라는 밴드가 빠지지 않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뭐 뉴스 안 보셔도 여러분들의 SNS 계정만 들어가도 굉장히 맞아요. 공감하시네요. 제 주변에 공연 갔다 왔다고 사진 찍어서 인증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역시 그 정도로 지금 2주째 화제를 모으고 있는 콜드플레이 이 밴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와중에 이제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월드 투어의 일환인데 무려 6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내한 공연하는 해외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일정도 빠듯하고 하다 보니까 1회, 뭐 많아야 2회 정도까지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2주 6회는 정말 드물거든요. 처음에 이 일정 알려졌을 때 뭐 팬들 사이에서는 뭐 콜드플레이 한국에 살림 차렸냐, 뭐 숙소 어디 잡은 거냐, 뭐 이런 농담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원래는 4회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워낙에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밴드 측에서도 6회로 공연을 연장하는 거에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마지막 공연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거의 뭐 전국에서 원기옥이 모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뉴스에서도 연일 공연 소식 전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이번 콜드플레이에 내한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겠죠. 사실 콜드플레이 자체가 국내에서도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8년 전에 처음으로 내한을 했을 때도 그때 아직 콜드플레이가 한국을 찾지 않은 것을 두고 이제 이 밴드만 오면은 국내 내한 공연 역사는 대충
끝난다. 지금 올 수 있는 팀은 다 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팀이고요. 현재 공연은 고양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6회도 6회지만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종합운동장이 5만 명 정도가 이제 수용이 될 수 있는 공연장이거든요. 네. 5, 6에 30. 최소 30만 명 정도가 지금 이 공연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각종 SNS에서 내 친구, 친구의 친구, 가족의 친구 뭐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후기를 보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회차가 좀 많아서 티켓을 끝까지도 좀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입소문이 너무 잘 나서 이번 주 들어와서는 오늘 이 마지막 공연은 이미 전부 풀 매진이 됐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한국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콜드플레이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밴드긴 한데요. 그래도 그쵸. 콜드플레이 어떤 밴드인지 짧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벌써 결성된 지 이제 30여 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96년에 학교 친구들로 결성이 된 4인조 밴드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밴드가 결성될 때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학교 친구들. 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연습생들끼리 모인다거나 뭐 회사에서 그룹을 꾸려준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어떤 꿈과 이상, 뭐 음악적인 취향 같은 게 맞아서 동네 친구들, 뭐 학교 친구들을 으쌰으쌰하다가 세계적인 팀이 된다는 그 어떤 스토리 자체가 주는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꽤 긴 역사 동안 이렇게 큰 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팀인데도 멤버 교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끼리 뭐 호흡이나 뭐 우정 같은 것들도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팀이고요. 작업 발표하기 시작한 건 90년대 후반부터인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정규 1집은 아마 2000년에 발표된 Parachut라고 하는 그 앨범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만 해도 딱 저희가 생각하는 그 영국 밴드락 사운드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어쿠스틱한 성향이 더해진 그래서 뭐 이 앨범에서 히트곡들 이야기하면 트러블이나 뭐 쉬버 같은 곡들도 있지만 역시 옐로우 라는 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뭐 난 밴드 음악은 좀 문외한인데 하시는 분들도 라디오나 뭐 이곳저곳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 멜로디 혹은 전주 그 기타 연주만 시작돼도 아는 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번 공연을 다녀왔었는데 네, 안 그래도 배민아님이 네. 김윤아님 이번 공연 가셨나요?라고 안 가겠습니까? 이제 첫날 다녀왔는데 네. 더 보고 싶더라고요. 한 번 봤는데도 그래서 계속 시간을 보다가 티켓과 시간 모두를 놓쳐버려서 아쉽게도 재관람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공연은 보고 와서요. 이 옐로우라는 곡이 나올 때 그 노란 불빛으로 입장할 때 관객들에게 전부 그 전자 팔찌 같은 것들을 좀 나눠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빛이 나는 팔찌 이런 것에서 아주 샛노란색으로 5만여 명의 관객들이 운동장을 채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그러면 콜드플레이 옐로우를 좀 듣고 올까요? 네, 좋습니다. 네,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듣고 왔습니다. 박길수님이요. 네. 콜드플레이 다 좋아하지만 저는 가이베리먼 팬입니다.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가이에리먼 팬이면 미남 좋아하시네요. 이제 미남이어서 그런 건가요? 네. 뭐 콜드플레이가 누구야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노래는 뭐 대부분이 다 맞아요. 익숙해 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콜드플레이가 이 곡 외에도 히트곡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사실 저희 이 짧은 시간에 띄워드릴 수 없을 정도고 제가 보통 3곡 정도 저희가 듣잖아요. 그중에 한 곡을 또 비바라비다를 할까 했더니 이번 주 초에 또 저희 이 시간에 나간 적이 있다고 해서 그 정도로 사실은 일반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찾는 곡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이 콜드플레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사이언티스트, 클락스, 픽스 유 뭐 정말 수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제목은 뭐였더라 그 곡이 하셔도 저도 공연장 가서 느낀 게 전주가 나오잖아요. 이 반응들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익숙한 곡들이 참 많은 팀입니다. 정혜리 님이 첫날에
다녀왔습니다. 저랑 같이 가셨네요. 그래요? 네. 다들 요새 너무 힘들지만 이 밴드의 공연에서 우리는 모두 소중하다라는 메시지가 바이럴을 타고 번지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콜드플레이 음악만이 갖고 있는 특색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콜드플레이라면 역시 그 밴드 형태로 팝을 하는 팀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영국 출신 밴드니까 당연히 락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형태는 뭐 악기 구성은 확실히 락 음악을 하는 밴드고 그리고 실제로도 공연에서는 락킹한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여줍니다만 거의 30여 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그 당시에 유행하는 사운드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음악에 도입을 하면서 이제 팝 락에서 팝까지도 상당히 좀 자유자재로 자신들의 모습을 바꾸면서 활동을 해온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정규 앨범 기준으로는 한 25년 활동하면서 정규 앨범은 10장을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개성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EDM이 인기 있을 때는 EDM 사운드도 좀 강해졌다가 다시 어쿠스틱 밴드 음악이 좀 인기가 있으면 뭐 그런 곡들을 위주로 앨범을 꾸린다거나 그래서 좀 몸체가 자주 자유롭게 바뀌는 팀이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피처링진도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락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부터 저희 오늘 또 준비하기도 했는데 BTS처럼 한국의 K-팝 아티스트와도 그 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음악적 수용폭이 넓으니까 가능한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력적인 히트곡 또 수록곡도 많이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은 건 보통 이제 신서사이저, 건반 사운드를 강조한 약간 미래지향적인 우주 느낌이 나는 일렉트로 팝 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콜드플레이 초반에 알았던 분들은 초심 잃었다. 뭔가 락 음악 해야지 밴드가 약간 너무 팝 친화적인 게 아니냐. 라면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콜드플레이가 결국 이겨온 건 이제 심심치 않게 나와준 히트곡들과 그리고 투어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팀은 이제 활동 중반기부터는 정말 세계급의 월드 투어를 할 수 있는 손꼽는 팀으로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공연의 진심인 팀으로도 많이 유명한데 그만큼 공연을 본 팬들 혹은 대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들의 음악을 사랑하는 기운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공연을 할 수 있는 밴드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곡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두 번째 힘들었어요. 문제는 어떤 곡 들어볼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 가운데 이제 제가 EDM 사운드와의 결합도 있었고 좀 우주 느낌이 나는 신서사이저가 강조된 밴드 음악을 잘하는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Sky Full of Stars라는 곡을 준비해봤어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발표된 6집의 수록곡이었고 당시에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던 DJ 아비치와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내에서도 EDM 인기가 어마어마했었는데 콜드플레이 하면 이제 밴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만 좋아하다가 이 곡의 히트로 EDM 팬까지도 흡수하는 뭐 그렇게 또 네임밸류를 올리는 흐름이 있기도 했었고요. 노래 듣기 전에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곡 때 공연에서 그 보컬인 크리스 마틴이 잠깐 이 곡 전에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 다 내려놓으시고 이 곡 한 곡만큼은 이 장소에 있는 우리끼리만 한번 정말 즐겁게 뛰어놀고 소리치면서 놀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광란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그 다들 찍느라 정신이 없다가도 이 노래 전주가 그렇게 나오고 크리스 마틴이 부탁을 하니까 다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모습으로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자유 를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콜드플레이의 Sky Full of Stars 듣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뛰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지금 딱 빌드업이 들어가는데 노래가 끊겨서 너무 아쉽네요. 공연에서는 어떻게 불렀을까 궁금해지네요. 거의 뭐 다들 정신 못 차리는 분위기였고요. 이 곡에 맞춰서 뭐 펄쩍펄쩍 뛰고 막 강강술래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모르는 분들과 막 수백 명이 손을 잡고 도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음악이 주는 사랑과 자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곡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 그래서 사실은 이 곡 가져왔어요. Sky Full of Stars라는 이 곡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아니었는데 공연장에서 보니까 이게 이 공연으로 이 팀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SNS에 많이 올라와서 맞아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표가 매진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사실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연 보고 오면 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팀이에요. 네. 그리고 입소문도 너무 잘 나고 실제로 공연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큰 팀인데요. 어느 정도로 공연에 대한 그 마음이 크냐면 이 공연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잘 해내기 위해서 잠시 중단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네. 이 팀의 최근에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자신들의 음악으로 어떤 사랑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환경 문제인데요. 그렇게 음악을 세계로 전파하는 데 있어서 투어라는 형식 자체가 환경 보호와 너무 먼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엄청나게 큰 장비들을 비행기로 다 운반을 해야 되고 수백 명들이 움직이고 관중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만들어지는 뭐 쓰레기,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잠시 이제 공연을 중단을 했다가 2021년부터 다시 투어를 재개했는데요. 그 결과가 이번 공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8년 전 공연도 가보고 이번도 가봤는데 기본적으로 공연이 주는 감동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깔려 있는 이 팀이 환경과 음악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그 촘촘하게 기획이 돼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손목 밴드, 그 불빛이 나는 네. 나눠주고 회수하는 최근에 또 한국이 회수율 1위를 차지하면서 그때 한일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아시네요. 네. 그 일본이 98%, 한국이 99.5%까지 됐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팔찌도 전부 재활용이고요. 생분해 소재로 만들었고 뭐 일회용 페트병을 반입할 수 없다든지 뭐 관객이 뛰면서 만드는 에너지로 전기를 돌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공연 안에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진짜 좀 고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팀이거든요. 오늘은 못 보셔도 다음에 또 만날 기회 있으면 꼭 한번 공연장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어느 곡 또 들어볼까요? 아마 최근 한국 팬 분들에게는 이 곡이 가장 친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BTS와 함께한 곡이죠. 콜드플레이의 My Universe 준비했습니다. 네. 이 곡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김윤아의 오늘의 곡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으로 BTS가 피처링한 콜드플레이의 마이 유니버스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